예, 시작하면 돼요?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정초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온 과거, 또 현재, 미래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 지금 요거. 제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한번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옛날에 타고르는 시인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침이 바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rom land of morning calm to land of morning rush. 아마 대한민국만큼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과거 역사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여기 해답을 하겠습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그 참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소개를 할까 그럽니다. 마음의 강이라 그래서 어느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 송덕교에 썼다온 글입니다. 해가 저문 강가 바주침을 다 적시고 열목을 건너가시던 선생님 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배 끊어지면 다른 길이 없었죠. 몰랄레로 벼가 못 드는 아침에도 선생님은 젖은 몸으로 강을 건너 우리를 가르치셨죠. 선생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 하나의 강입니다. 아침과 저녁 선생님이 어김없이 건너시던 남한강이 혹 마른 데에도 다름없는 정성으로 남겨주신 은혜의 강은 우리 마음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혼란한 시대에 교육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끌어온 단어가 뭘까? 바로 인간이 왜 혹은 why라는 말을 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끌어온 단어는 왜입니다. 그 다음은 국가를 받들고 있는 세 가지 기둥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를 받들고 있는 세 가지 기둥은 부모와 교육주와 공무원입니다. 이 세 기둥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적어도 하나 아마 두 가지 아마 기둥을 참여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저는 원자력을 하면서 한 40여 개국을 다니면서 많은 나라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특징은 수월성 교육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세 가지 특징은 국민이 정직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정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람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인류 최고 유산은 무엇인가? 바로 책이 인류 최고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여기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거 아마 인류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몇 년 전에 인류를 향해서 경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기후변화, 그리고 소위생의 지구의 충돌, 그리고 팬데믹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팬데믹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코로나가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보편적인 질문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그리고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파스칼의 방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게 이 시간과 공간을 보호했는가? 오늘 여기 유튜브 앞에 앉으신 여러분, 누가 이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습니까? 자, 제가 1958년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58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여기 지금 50년 전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65년과 2020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을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인구가 한 2배쯤 늘었습니다. 50년 동안에. 그리고 GDP가 58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33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약 5,00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62세에서 83세까지 왔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정부의 연구비가 약 25,000배가 늘었습니다. 자, 우리 이 모든 기준은 우리는 후진국가 경쟁을 하지 않고 선진국가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선진국가 경쟁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1940년에 태어나서 금년 이제 82세가 됐습니다. 저희 세대를 한국의 산업화 막내 세대라고 그럽니다. 저희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배가 고파서 책을 읽고 먹을 것이 없어 꿈을 먹고 산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꿈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 배고픔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겠느냐? 저는 배고픔을 통해서 본 교훈을 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다운 자존심과 인내심을 배웠다. 배고파서 소리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고 인내를 배웠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덕무라는 조선시대 유명한 실학자가 그랬습니다. 책은 세상이며 삶이며 우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책에 주는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바트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책이 없다면 신도 침묵을 지키고 정의는 잠자며 자연과학은 정지되고 철학도 문학도 말이 없을 것이다. 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아주 짧은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미국은 혁신이 이끄는 나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 400년의 역사에서 350년이 무역 적자를 했습니다. 자, 350년이 무역 적자인 미국이 아직도 슈퍼 싱글 파워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건 정말 수수것 같은 얘기입니다. 미국은 혁신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혁신을 6가지 혁신이 미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첫째가 카네기의 철강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팅턴의 기차 혁신이 있었고, 헨리 포드의 자동차 혁신이 있었고, 록펠러의 오일 혁신이 있었고, 스티브 잡스의 IT 혁신이 있었고, 미첼의 셰일 오일 가스 혁신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이 대륙이 5,000km가 넘는 큰 대륙이
불과 100년 만에 저렇게 미국 강국을 이룬 것은 가장 큰 역할한 것이 헌팅턴의 기차 혁신이었습니다. 만일 기차가 없고 만약 마차로서 물류를 했다면 아마 미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모든 혁신이 바로 미국을 350년의 무역 제재라는 그 시대 아직도 슈퍼 싱글 파워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누가 미국 혁신이 있을 거냐? 근대사의 미국의 혁신은 모든 것이 가라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차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든 일을 제치고 차고에서 일어납니다.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고에서 시작해서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혁신의 주체는 지금 말하는 이세돌이하고 바둑을 두었던 허바시스나 우주 개발을 하는 머스크,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아마 다음 세대에 이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대학을 58년에 입학했는데 그때 한국의 모습, 그 전에 그 무렵의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해방 후의 한국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식민지, 경제식민지, 기술식민지였다. 그래서 남은 것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민주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성장으로 이끈 원동력이 뭐겠느냐? 바로 교육의 힘이고 과학의 힘입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사이언스 인덱스라고 하는 그 과학계 인용하는 그 인덱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이제 그 한 나라의 과학의 지표인데 우리나라가 1976년에 이 논문이 한 편도 없었습니다. 1976년에. 그리고 1977년에 처음으로 33편이 4편이 올라왔습니다. 2022년에는 한 해에 18,000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20년 만에 약 9만 건의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20년 동안에 총 73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북한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된 것은 교육과 과학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비록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정직한 삶을 사신 부모님의 교육 덕택에 마음은 가난하지 않고 언제나 풍요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이 과거 80년의 내 삶에 뿌리고 나를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부모님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을 잊지 않고 삽니다. 자, 그러면 22년을 맞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의 나이를 잘 드셨는지 우리 한번 자문을 해 보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과연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또 스스로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도서관과 화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책, 여든의 서재라는 책을 여든 책을 팔아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 전이 마을 숲속에 전이 마을 도서관을 만들고 화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린 아이들과 매일 수학 공부를 하고 과학 공부를 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에는 내가 어떤 각오를 했는지 한번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새해에는 적어도 250권의 책을 읽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글을 쓰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을 공부를 해서 수학, 물리학을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진료를 함께하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한다니까 아마 여러분이 참 많이 의아해하실 텐데요. 옛날에는 학점을 따기 위해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인으로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학문을 어린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부터 매일 수학, 물리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 금년은 책을 열심히 읽고 수학, 물리학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것이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재능이란 무엇이냐? 저는 재능이란 것은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수영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어린데 물에 던져져야 수영을 배웁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하는 차별을 받는데 우리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무식과 무지가 차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식과 무지가 차별을 만드는. 그리고 언제나 저 생각은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자주 하는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언제나 늘 태어나는 단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을 위해 한다. 자, 내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변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면 결코 창의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새 책 한 권 쓰면 매번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저는 많은 주변 친구들에게 살아온 삶을 책으로 써보라고 많이 권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거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을 한번 쓸 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작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자기 삶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가 It's a small world. 세상이 참 작다. 세상이 참 작은 세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거냐? 내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는 어느 날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저는 장거리 여행지에서 절대 시계를 보지 않는다는 책을 읽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장거리 비행 중에 시계를 보지 않는다. 이건 제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해외 장거리 출장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1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시계를 아마 적어도 아마 6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글을 읽고 나서는 비행 중에 다시는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책을 읽는 버릇을 견겼습니다. 그래서 가령 유럽을 가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는데 책을 2권 가지고 타면은 유역에 떨어지면 책 2권을 읽습니다. 그래서 비행 중에 시계를 보지 않는 삶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애터미 식구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한국 음식을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의 음식을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나라는 독서관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여러분은 해외에 나가시게 된 그 나라의 음식을 체험해보고,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그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가장 쉬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먹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다른 인간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서도 음식에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아마 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거.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제 지도 교수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분하고 해외 학교를 갔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아침에 잠을 일어났었는데 그분 방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분의 방을 갔더니 호텔 그 방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당신 어젯밤에 잠을 안 잤느냐? 잠을 잤대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내가 쓰던 호텔 방은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타월 가지고 세면대 물까지 다 닦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호텔 청소하는 그 여자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하도 방을 깨끗이니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냐고 묻는 것을 보고, 아, 선진국과 후진국이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는 호텔에 들어가면 작은 팁을 남겨놓고 옵니다. 이것도 적은 작은 배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작지만 팁을 남겨두고 나옵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선진국 시민의 의식이고 국위를 선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건국 신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는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조금만 알고 가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전 시민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 한번 함께 논의해 보십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기본 개념의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강자의 논리고 평등은 약자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원리가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모라는 강자와 자식이나 약자가 공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평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권입니다. 우리 교육 이념이 바로 홍익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지금까지 인류가 약 1억 6천만 권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결혼식에 갔었는데 그 결혼식 신랑이 주례가 없이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게 있었어요. 결혼 중에 날 보고 혼인서약서를 낭독을 하시고 덕담을 한마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약 1억 6천만 권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1억 6천만 권이 딱 한 권의 책이 없다. 무슨 책인가 하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객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인류가 1억 6천만 원의 책을 출간했지만 거기 없는 책이 딱 한 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지침서가 없더라. 우리가 원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랑의 지침서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바로 그래서 저는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허용한 유일한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그만큼 힘든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베푸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은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밑에 보십시오.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대상이 뭐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뭐만 잘못되면 하나님을 욕해요. 그리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가정이란 곳이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좁은 집에서 살 수 있어도 속 좁은 사람과 살 수 없다.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마음도 넓어지고 가정도 편해지는 거라. 그것이 선전 시민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신뢰의 표정이고 남에게 믿음과 신뢰를 줍니다. 자, 우리가 선정의 지구를 살면서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도로에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는 법규가 아니고 우리 약속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편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혼자 꽉 막힌 도로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도로가 막히면 참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무리 도로가 막혀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그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 책 제목에 모욕탕에서 만난 백만장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느 서점에 갔더니 아주 두툼한 책이 한 권인데 책 제목이 목욕탕에서 만난 백만장자였습니다. 그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책을 샀어요. 와서 읽어보면서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 자, 목욕탕에서 백만장자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욕탕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모여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백만장자고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얘기죠. 그 책을 펴면서 제가 놀란 것은 그 백만장자는 모든 것을 아껴 씁니다. 물을 아껴 쓰고 비누를 아껴 쓰고 시간을 아껴 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목욕탕에 가면 수건을 딱 한 장 이상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누도 많이 쓰지 않고 그리고 목욕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백만장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Anytime, any place.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고 언제나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자기 것도 아낄 줄 알지만
남 것도 아낄 줄 알고 또 남에게 배려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병망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과 이웃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음식 투정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아무리 마셨고 아무리 짜도 음식 투정을 안 했습니다. 그건 가정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삶을 살면서 절대 스스로 엄살은 금물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아프다, 피곤하다 하는 말은 그 집에서 잘 하질 않아요. 아프다, 피곤하다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하고 더 아파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가능하면은 아프다, 피곤하다 소리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솔선수범을 해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는 이렇게 삽니다. 이웃에게는 언제나 밝게 인사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언제나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어린애들도 저만 만나면 꼭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사할 때 꼭 이것을 여러 번 한번 해보려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사를 하고 떠나는 그 아파트 주민에게 꼭 글을 남기고 옵니다. 여러분 이웃과 살면서 즐거운 삶을 살고 간다. 그리고 시 한 편을 남겨주고 떠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파트에도 돌아와서 그걸로 돌아왔던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만나는 사람만도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 그냥 떡만 던지는 것보다는 글로 인사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서로 인격을 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먼저 받은 선물이 뭡니까? 저는 독일 사람이 쓴 러브 요 네임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러브 요 네임 and age,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이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의 이름과 나이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았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최고의 선물의 이름을 함께 평생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뭐냐면 자존심에 이 이름을 빗려가는 방법이 뭐냐면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존심이 삶의 가치를, 생존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자유가 없으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우리 삶의 가치라는 얘기를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유대인 600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매일 아침 유대인을 수백 명을 골라서 가스실로서 사람 죽였어요.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의 수기가 있습니다. 그 수기를 보면서 자존심이 인간의 삶을 지킨다 하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군이 매일 아침 죽여야 할 유대인을 고르는 방법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가서 이제 그 수용소에 들어가 사람을 골라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좀 어떤 방법으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3만 명이 수용된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하나 만들었어요. 자, 3만 명에서 화장실 하나를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4시가 되면은 수용소에 따뜻한 물을 한 컵을 줘. 근데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물을 조금 마시고 그 물을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수복을 뜯어서 이빨을 닦고 수용소에 있는 유리를 주셔서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독일 군인이 와서 죽을 사람을 골라내는데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분들의 수기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죽어도 인간의 모습으로 죽겠다. 그런 자존심이 그분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자, 자존심은 가만히 있어 지켜줄 수 없다. 우리가 내적인 뭔가 채웠을 때만 우리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저는 유대민족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저하고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머리들썩 저보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유대민족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정말 놀란 것은 유대민족은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유대인의 10계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약속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됐기에 약속의 생명보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 자기 언어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는 통곡개벽이 뭡니까? 통곡개벽이 자기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언어를 잊어버렸다면 정보 교환이 불가능했고 살아남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지켜서 세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주지 않았어요. 그 무엇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유대 민족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개척을 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대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발명품 하면 굉장히 하이테크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공대 최고의 발명품은 그 밭에 물을 주는 호수에 구멍을 내는 거였어요. 호수에 작은 구멍을 해서 삽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물의 90%를 전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명품이라는 것이 반드시 위대한 하이테크만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여기 기발한 이야기인데 1m 높이에서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냐는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1m 높이에서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떨어뜨리는 방법.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1m 높이에 떨어지는 달걀이 깨지지 않겠느냐. 그 밑에 해답이 있습니다.
달걀을 1m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된다. 자, 2m 높이 위에서 떨어뜨리면 1m 떨어질 때까지는 깨지지 않겠죠. 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저는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단소이지만 복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하나예요. 그렇지만 복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복수의 삶을 삽니다. 저는 원자력으로 인으로서 삶이 있었고, 하나의 가장으로서 삶이 있었고, 하나의 국민으로서 삶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다양한 삶을 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과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 제가 많은 사람한테 언제나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격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렵더라. 그리고 가장 쉬운 일은 나이를 먹는 것이 가장 쉽더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내 스스로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명품 가방이란 뭐냐. 가능하면 비싼 가방이 명품 가방이 아니고 그 책 속에 그 가방 속에 책이 들어있으면 명품 가방이다. 그래서 언제나 책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선진 시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21세기 문명의 정의는 뭔가? 대한민국은 지금 문명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21세기 문명의 정의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문명입니다. 저거 첨단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많은 과학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 용어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21세기 문명의 정의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2022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미래가 도착했어요. 그렇지만 그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짊을 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사는 삶.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킨다. 누구도 당신의 성공을 막을 수가 없어. 바로 당신만이 당신의 성공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꽃은 필 때 아름다워하지만 사람은 질 때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질 때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새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록해 보는. 제가 전임의 마을 도서관에 화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화랑에 많은 그림을 좀 갖다 걸었는데 매일 아침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 화랑을 보면서 화랑의 그림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붓질 하나하나가 간절한 기도였고 그 기도의 예술이 자포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붓질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그 기도에 의해서 예술이 자포했다. 보니까 그 그림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깨진 유리컵에 안에 물을 채우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깨진 유리컵에 물을 채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유리컵을 사는 겁니다. 이런 거 발상했잖아.
자, 제가 신년이 되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 인생의 정원에 빈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이다. 어? 저는 저희 어머니가 7남매를 기르셨는데 내생 한 번도 어머니를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그게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열심히 안아드리고 용돈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따뜻한 체온을 주는 게. 우리가 인간이 따뜻한 가슴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제 세계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되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늙지 말라 그랬어요. 응?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지 말라. 저는 요즘 저는 이렇게 삶을 삽니다. 저는 평생 한국에 돌아와서 7시 반에 출근하고 살았어요. 그때 집에서 출근 그러니까 10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러니까 7시 넘어서 출근 7시 반에 도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 6시에 집을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전이마을까지 가는데 5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7시 전에 전이마을권에 도착을 합니다. 매일 아침 7시 전에 도서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 들고 도서관하고 마을 화랑하고 또 검 전시장을 한번 쭉 돌려보고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침을 시작해서 신문 보고 매일 체크하고 나면 한 2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오후 6시까지 적어도 한 7, 8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보통 책을 하루 종일 한 권 이상을 읽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으로도 아마 내 생에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를 80 넘었지만 마음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해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인을 이렇게 자, 우리 한국인이 어떤 민족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인은 우리 한국 신화를 보면 그래요. 햇빛이 없는 굴 속에서 마늘과 쑥만 먹고 자란 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굴에서 햇빛이 없는 동굴에서 마늘과 쑥만 먹고 자란 민족이 대한민국인데 그것은 끈기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인가? 저는 많은 해외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참 따뜻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국물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서양에는 국물 음식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국물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인간미가 있느냐 하면은 동물의 세계는 고기 덩어리가 생기면 강자가 먹으면 끝이 나요. 그 서양 사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국물 문화는 고기 한 덩어리가 있으면 국물을 만들어서 따뜻한 국물을 넣어 먹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 교육의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나라 국민성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15년을 산 영국의 어떤 기자가 쓴 글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정말 좀 특이한 민족이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은 지금 문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 아마 세계에서 비표정 들어가 가장 작은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 아닐까. 한국 사람 특징은 강대국 사람에게는 꼭 놈이라고 그래요. 중국 놈, 소련 놈, 미국 놈, 일본 놈 하는데 약소 민족에게는 놈사람.
월남 사람, 필리핀 사람이 이제 필리핀 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말 한국은 특이한 민족이래요. 강대국에는 놈이라 쓰면서 작은 나라에게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얼마나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을 때 약 3,200만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 약 1,000분의 1, 한 32,000명 한국을 죽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는 일본인을 죽인 예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냐면 그 안정권, 이봉자, 윤봉길, 나석주 같은 많은 사람들, 그 열사들이 일본 정치인들 죽였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중국과 한국에 너무 큰 차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약한 것만면서 굉장히 강한 민족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글에서 보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수학자 길을 택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내가 조금 섬에서 자라서 살면서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과학자의 꿈, 하나는 그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꿈, 이런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고 해외 유학 이야기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웃었어요. 사실 배도 못 재고 사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학을 워낙 좋아해서 수학자 길을 가려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수학을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고 또 이제 대학을 가려고 이제 다녔으면서 제가 수학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를 힐끔 쳐다보면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수학을 포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선생님의 말씀은 부모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정리가. 아, 수학이 이렇게 매력 있는 학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은 왜 인간이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지 하는데 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수학자 길을 결심을 했었는데 결국 고3 때 담임 선생님 말씀 한마디 수학자 길을 포기하고 제가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던 화학자의 길을 택했었어요. 그 후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수학자 길을 택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분명히 원자력 연구소를 가지 않았을 거다. 자, 내가 원자력 연구소를 가지 않았으면 애토미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애토미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참 놀란 것은 제가 화학과 길을 갔는데 그것도 또 불소화학이라는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또 핵무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부의 부름을 받고 결국 원자력 길을 열었고 원자력 연구소 40년을 살면서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에 조금만 힘을 보탰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고 그것이 애토미가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수학자의 길을 택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이 마을에 내가 도서관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전이 마을에 이제 땅을 보러 갔었는데 내가 2004년에 그 콜음하고 거기다가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던 처음에 테이프 카팅 했던 것이 바로 거긴 것을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2016년 전에 내가 여기 왔던 곳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필연도 인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숲속에 도서관을 만들고 화랑을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뭔가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도서관에 앉아서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자, 그래서 저희 모습을 식당 주인하고 비교를 해봐요. 아마도 식당 주인은 손님이 어떤 모습을 봐도 아마 다 반가울 거예요. 손님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손님은 똑같은 부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식당 주인은 그 손님이 밥을 빨리 먹고 가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학생들이 와서 오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오래 있으면. 그리고 뭔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더 행복해요. 그래서 서쪽 도서관이 시내에서 상당히 멀어요. 차가 없는 아이들은 못 들어옵니다. 불편해요. 꽤 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택시를 타고 오면은 택시비를 제가 줍니다. 왕복 택시까지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통이 없어서 못 오는 일을 없어 하겠다. 교통비를 줘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책을 대출을 하면서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대출을 합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보고 갖다 놓으라. 그리고 마음대로 제가 낙서를 하라 그래요. 그 낙서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낙서를 해라. 그 이유를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제가 1958년에 대학을 입학했을 때 참 배고픈 시절이었었어요. 그 교과서 살 돈이 없어서 청계천에 가서 헌책을 많이 샀어요. 그 헌책에 좋은 낙서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렇게 낙서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낙서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학교에서 쓰는 글은 남의 글을 쓰는 거다. 그래서 자기 글을 쓰라는 연습을 많이 해요. 자기 글을 쓰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기를 쓰라고 많이 꺼내요. 일기에다가 일기장에 자기 생각을 쓰는 거. 일기를 쓰는 방법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기장에 나 오늘이라는 말은 빼고 한번 써봐. 나란 말 오늘이라는 말은 일기를 쓰고. 그리고 일기장에는 학교에서 배운 좋은 방정식, 좋은 말씀도 적고 특히 인간관계를 많이 적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써야 될 것이 있는데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쓰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무엇이냐면 그 다음날 이걸 있으면서 어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네 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매일 스스로 반성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사물에 대한 왜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왜를 가르쳐요.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저 책상에 앉아서 2시간만 너가 한번 풀어봐. 그래서 내가 못 풀면 같이 풀자 했더니 이 아이가 1시간 만에 문제를 풀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너 you can do it. 너가 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 24시간 해서 풀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자, 제가 이제 이 도서관을 하면서 정말 놀란 사건이요. 제 연인의 서재를 미국 어떤 여인이 있고 3,000부를 보내왔어요. 도서관을 운영을 이제 그때 쓰라고. 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맨 마지막 어느 거 있어요. Th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이야기. 우리가 노력하고 또 베풀고 하는 삶. 그래야만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는 줄 아세요? 해모임 2봉지를 먹어요. 해모임 2봉지를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금년 22년은 무엇을 할 건지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그 행동에 옮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많은 것을 얻으시고 또 많이 베풀고 사는 삶이 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